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강연자께서 이제 발표하시는 데 있어서 사실 이제 여기 계신 분들께 이제 어떤 하신 일을 이제 풀어서 설명해 주시는 게 목적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참석하신 분들에 대해서 좀 알고서 시작하는 게 아무래도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괜찮으신 분들은 만약에 이제 불편하시거나 하시면 이제 스킵하셔도 괜찮습니다. 이제 괜찮으신 분들은 이제 본인 소개랑 좀 어떤 것 좀 기대하고 이 자리에 오셨는지 좀 간단하게 이제 말씀해 주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괜찮으시면 이제 조영서 씨부터 한번 자기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저는 잘 들리시나요 혹시? 네, 잘 들립니다. 네, 저는 서울대 통계학과 지금 4학년 재학 중이고요. 그 앞으로 통계를 사용해서 어떤 것들을 공부할 수 있을지 고민하다가 이 강연을 들어보고 싶어서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은 이종택 씨. 안 들리시나요? 지금 안 들리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혹시 다음 분 혹시 그렇군요. 네, 스피커가 문제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럼 일단은 스킵하고요. 혹시 다른 분들은 혹시 자기소개하고 싶으신 분 없으신가요? 저 할까요? 네. 예, 저도 서울대학교 통계학과 재학 중인 최서원이라고 하고요. 저는 이제 박사 과정인데 개인적으로 정인찬 교수님 팬이어서 오늘 강의를 꼭 들어보고자 참석을 하게 됐습니다. 강연 잘 듣겠습니다. 네, 혹시 더 없으신가요? 그럼 없으시면 이제 시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연자 소개는 따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다 알고 들어오셔서. 그러면 좋은 강연 잘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가지고 덕분에 저도 2주 만에 면도도 좀 하고 안 입던 셔츠 좀 입고 참 반갑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시간 내주셨는데 한번 보험 계약이 뭔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그리고 또 제가 하는 어떤 분야를 연구하는지 간단하게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어렵다고 생각하진 않는데 어쨌든 생소한 분야니까 이 프레젠테이션이 제가 여러 저자들이랑 같이 쓴 논문 3개를 좀 집약해서 간단하게 하는 프레젠테이션이고요. 아무래도 이게 양력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갖고 왔는데, 왜냐면 이게 제 배경이 어떤지 아시면은 제가 어떻게 이 일을 시작하게 됐고 어떻게 이 연구를 하고 있는지가 좀 더 명쾌해지지 않을까 싶어서. 저도 한국에서 학부랑 석사랑 다 나왔어요. 처음에 사실 학부를 시작할 때 경영학과에 들어갔거든요. 경영학으로 시작했는데 군대 갔다 오면서 수학 복수 전공을 했고, 졸업할 때쯤에 이제 경영학이랑 수학을 둘 다 했으니까 사람이 이제 전공이 2개니까 이걸 어떻게 2개를 같이 살려볼까라는 고민을 했었는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보험회사에 가면 둘 다 살릴 수 있을 거다. 그래서 그 말이 낚인 나머지 그 겨울에 동부화재, 지금 DB손해보험에서 인턴십을 하고 그런 다음에 바로 DB손해보험 동부화재 취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2년 반 정도 일을 했고, 동부화재에서 일을 하면서 그때 보험계리학이 뭔지 이름을 들어봤어요. 정확히는 이제 보험계리사 시험에 대해서 알게 됐고, 한국계리사 시험은 그때도 들었는데 그때 보진 않았고, 미국계리사 시험을 준비를 해서 그때 2014년 6월에 그 시험 첫 번째 이제 단계가 끝나서 미국 계리사협회 Society of Actuary의 준회원이 됐고요. Associate. 이제 회사를 다니다 보니까 회사 생활 그렇게 재미가 있지 않고 좀 더 보람 있어 보이는 일을 하고 싶어서 유학을 가야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또 바로 유학 가기 어려워서 한국에 석사를 또 했습니다. 통계학으로 석사를 하고, 그리고 2016년 8월에 유학을 나갔고요. 그리고 유학 나와서 공부하면서 또 그 어소시에이트 다음에 시험 몇 개를 더 봐야 이제 펠로우가 될 수 있는데 3년 정도 이후에 시험을 다 봐서 펠로우가 되었고요. 그래서 지금 미국 계리사 Society of Actuary 펠로우 정회원입니다. 그래서 FSA가 그걸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올해 다다음 주에 제가 디펜스를 하고 PhD를 올해 8월에 받을 예정이고요. 그리고 8월부터 캐나다 밴쿠버에 있는 사이먼 프레저 유니버시티에서 통계 보험계리학과에서 이제 근무하게 될 예정입니다.
이제 이 글이 많이 식상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많이 보셨죠? 네. 데이터 사이언스 뭐냐 하면은 뭐 그 도메인 엑스퍼티스, 네, 매스매틱 컴퓨터 사이언스 세 개의 교집합이다 이런 말 하도 많이 들으셔서 되게 식상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식상하지만 무시할 수 없는 게 워낙 데이터 사이언스라는 말이 핫하고 또 사회에서 갖는 영향력이 지금 크기 때문에 저희 소셜 액츄얼리 보험 계리사 협회, 그러니까 계리 업계도 이거를 무시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보험 계리학을 데이터 사이언스와 결부시켜서 재정의하려는 시도가 있었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렇게 정의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 분야를. 액츄얼 사이언스 뭐냐? 그러면은 mathematics knowledge 당연히 필요하고요. 컴퓨터 사이언스 스킬 있으면 당연히 좋고요. 거기다가 근데 배경 지식, 도메인 엑스퍼티스가 어디 있냐면은 보험 산업 그리고 위험 관리에 있는 사람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를 액츄얼 사이언스 한 사람이라고 액츄얼이라고 얘기한다. 이렇게 저희 협회가 지금 새로 만든 정의가 그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흔히 말하는 데이터 사이언스랑 비슷한데 그 전문용, 그 배경 지식이 특별히 보험과 위험 관리 관련된 산업에 있는 사람이라고 정의를 하고, 네, 저도 이 정의가 되게 마음에 듭니다. 저도 이 정의를 되게 좋아하고 이대로 살려고 하고 있고요. 보험 그럼 왜 이 정의가 합당하냐라고 생각하면은 보험 계약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보험 계약이라는 게 쉽게 말해서 내가 지금 제가 보험회사에 얘기를 해서 보험 계약을 들고 싶어요. 내가 죽으면은 1억 원을 주는 계약을 맺자. 그 말 뜻은 나는 나에게 있는 위험을 보험회사에서 넘기는 거죠. 보험회사에게 넘기고 대신 위험을 넘긴 대가로 내가 그 위험의 값어치를 지불해야 되죠. 그게 보험료, 프리미엄인데 그리고 위험의 거래가 있는 게 보험이기 때문에 위험을 거래하려면은 위험을 평가할 수 있어야 돼요. 값을 매겨야 되거든요. 저희가 그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원가가 있으니까 거기다 마진을 붙이면 되는데 그럼 보험에서 원가는 바로 그 위험의 기대값이거든요. 그 기대값을 어떻게 산출할 거냐. 그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데이터 사이언스랑 굉장히 가깝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프리딕티브 모델을 쓰는 이유가 바로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외 전통적으로 해왔던 방법론들 또 내부, 외부와의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해석 가능성, 뭐 규제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야 되고요, 당연히. 그래서 간학문적 관점에서 액츄얼 사이언스는 제가 생각하기에 여러 가지 학문들이 합쳐져 있는데 당연히 통계학이 제 생각엔 1번이고요. 그 다음에 수학, 그리고 경제학, 재무, 그리고 기타 등등 보험의 특성에 따라서요. 이거는 이제 보험 계리사 협회 소셜 액츄얼리에서 계리사를 양성하는 과정을 보여드린 도식화한 건데요. 굳이 여기서 굳이 시험을 안 보실 분도 있는데 굳이 제가 갖고 온 이유가 이 양성 과정을 보면은 보험 계리학 그리고 협회가 지향하는 바 그리고 보험 계리사 갖춰야 될 소양이 뭔가 좀 쉽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일부러 갖고 왔습니다. 되게 많아 보이죠? 제가 실제로 많고요. 천천히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첫 번째로 ASA, Associated Society of Actuary, 네, 준회원이에요. Society of Actuary 준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시험 7개를 일단 통과해야 돼요. 시험 7개가 많죠. 네. 저 때는 5개였는데 2년 전에 2개를 추가했어요. 밑에 있는 2개를. 밑에 있는 2개 보시면은 SRM, Statistical Learning이거든요. 이거 소위 말하는 머신 러닝 저희 헤이스트랑 팁슈라는 책 아시죠? Introduction to Statistical Learning. 그 책에 나오는 내용들이 시험 범위예요. 그거랑 Data Analysis with R Markdown. 결국 데이터 사이언스 통계를 굉장히 강조하기 시작했어요. 최근 2년 만에. 그래서 저 때는 없었던 시험이 생긴 거고요. 하나하나 이제 시험 리뷰하면서 가겠습니다. 첫 번째 시험 P, Exam P Probability. 네. 칙도론이 들어가지 않은 기초확률론이에요. 예. 저희 경우의 수에 시작하는 고등학교에서 배우고 그리고 대학교에서 추가로 몇 개 분포를 더 배우죠. 뭐 지수 분포, 감마 분포 이런 그게 Exam P고요. 문제 한번 보시면은 한 30초 정도 드릴게요. 한번 보실래요? 네. On the block of 10 houses. 네. 30초 정도 드릴 테니까 이거 어떻게 볼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는 안 드려도 될 것 같고요. 네, 사실 저는 이 시험을 붙은 지가 지금 10년이 다 돼가 10년 아니고 8년이 돼가는데 딱 이 문제 봤을 때 되게 오래 걸렸어요. 10분은 걸린 것 같아요. 이 문제 푸는데. 사실 찬찬히 뜯어보시면은 고등학교 수리 나형에서 나오는 확률과 통계에 나오는 경우의 수로 푸는 확률이거든요. 네, 일단 몇 집
그 보험에 들지 않은 집 몇 집인지 찾아야겠죠. 네. K가 3이고요. 자세히 그 정보로 그 계산해 보시면은 그 다음에 이제 확률 계산할 수 있는데 네, 저는 생각보다 오래 걸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좀 더 빨리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하여튼 이런 거 해요.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확률에 대한 왜냐면 위험이라는 게 불확실하잖아요. 애초에. 그래서 확률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있어요. 네, 위험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일단 두 번째네, Financial Mathematics. 이거는 제 생각에 굳이 액츄얼 사이언스에 관심 없이더라고 인생에서 굉장히 위험한 건데요. 타임 밸류 머니네. 돈의 시간 가치죠. 오늘의 100원과 10년 후의 100원이 다르잖아요. 그거가 실제로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되는지. 이거 보시면 예를 들어 1,000만 원을 빌렸다고 쳤을 때 20년 동안 저희가 갚습니다. 근데 첫 해는 10만 원, 두 번째는 20만 원, 30만 원, 40만 원, 50만 원 갚고 5년 동안 그 다음에 매년 똑같은 금액을 갚으려고 하는데 그 유효 이자율이 5%예요. X는 얼마일까요? 그리고 이거 등비수율을 풀면 되는데 근데 실제로 이런 식으로 저희가 모든 할부 거래에서 적용이 되잖아요. 자동차 살 때, 집 살 때. 그래서 이 개념은 수학으로 풀면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생각보다 되게 유용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당연히 보험 계약도 특히 생명보험 같은 경우는 장기 계약이기 때문에 이 개념이 깔려 있어야 되고요. 그 돈의 현가에 대한 개념이. 이게 두 번째 과목입니다. 세 번째 과목은 수학이라기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재무관리, 네, 투자론이랑 기업 재무론이거든요. 그래서 포트폴리오 theory 나오고 네, 파생 상품이 뭔지 간단히 나오는데 문제 실제 시험 문제 이런 게 나와요. 포트폴리오 하나가 있는데 거기 주식 두 개로 구성되어 있어요. X랑 Y. 그래서 X와 Y의 기대 수익률도 주어져 있고 수익률의 네, volatility, 네, 변동성도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두 수익률 간의 네, 상관관계수도 주어져 있어요. 그 상태에서 또 다른 이제 그 정보가 그 포트폴리오의 그 기대 수익률이 12%다. 그 상태에서 네, 포트폴리오 전체의 이제 변동성을 구해라 이거잖아요. 그럼 이제 쉽게 푸실 수 있겠죠. 네. 아마 이게 포트폴리오라는 게 결국 X랑 Y의 가중 평균이니까 그 가중치부터 찾고 네, 그 가중 찾은 다음에 correlation이랑 이 분산이죠. 정확히 이게 표준편차죠. 표준편차 고려해서 네, 문제 푸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수학적으로는 어렵지 않은데 실제로 회사들이 하는 게 이거랑 다르지 않아요. 단지 주식이 두 개가 아니라 뭐 200개 이렇게 되니까 이제 거기서 오토미제이션이 훨씬 어렵죠. 네. 네. 문제로는 네, 개념적으로 이렇고요. 네 번째 LTAM. 제 생각에는 네 번째랑 다섯 번째는 굉장히 저희 보험 계리학의 특수한 과목이라고 생각하는데 1, 2, 3번 과목은 사실 다른 과에서 하는 과목들로 커버를 할 수가 있어요. 1번은 당연히 통계학과나 수학과에서 커버를 할 수 있고 2번, 3번도 경영대에서 다 커버를 할 수 있는데 이 과목은 보험 계리학 과정이 개설되지 않은 학교에서는 열리지 않습니다. 되게 특수한 거라서 생존 확률이랑 이제 그 돈의 시간 가치를 동시에 고려하는 거예요. 첫 번째 문제는 보시면은 그 40세가 된 사람이 T년 동안 생존할 확률이 이렇게 주어져 있다고 쳤습니다. 그때 45세가 된 사람이 10년을 생존할 확률을 구하세요. 뭐 결국 이제 조건 방열 문제긴 한데 이 확률을 잘 쓰면 되는데 이런 걸 왜 하냐? 두 번째 문제 같은 거 풀기 위해서 합니다. 네. 이제 제가 60세 된 남자라고 칠게요. 근데 이제 노후에 됐을 때 일시불보다는 매년 매월 받는 그 고정적인 소득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은퇴 소득을 위해서 내가 매년 12,000달러를 그 받고 싶다. 은퇴 소득으로 쓰기 위해서. 그러려면은 지금 현재 얼마를 일시불로 내야 되냐 보험회사에. 여기서 불확실성이 물론 여기 제가 이자율 가정 빼먹었는데 이자율 가정 당연히 있어야 되고요. 불확실성이 어디 있냐면은 until he passes away. 생명보험이라는 게 그 life contingency라고 하거든요. 사람이 살고 죽는 거에 관련돼 있어요. 죽을 때까지 줄다가 죽으면 안 준다. 그러니까 내일 죽으면 보험회사가 이득이고 굉장히 늦게 죽으면 보험회사가 손해를 보는 거죠. 결국 이제 그 보험회사가 주는 금액을 그 할인을 할 때 이자율로도 할인하고 그때까지 생존할 생존 확률로도 할인하게 돼 있거든요. 두 가지를 같이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특수한 과목이고 그래서 보험계리학 과목 그 과정이 개설되지 않은 학교에서는 아마 이 과목은 아마 들으실 수 없을 겁니다. 저도 앞에 거는 다 혼자 뭐 학교에서 들었는데 이거부터는 혼자 공부했거든요. 왜냐면 가르쳐주지 않으니까. 그리고 다섯 번째 short-term 이거는 이제 소위 손해보험 네, 수리 보험 계리 손해보험 계리라고 하는데
그 컨셉은 이제 손해보험, 네, 단기 보험에 맞춰져 있는데 사실 문제 자체는 수리 통계 배운 걸로 풀 수 있어요. 문제 보시면은 그 어떤 특정한 보험 계약에서의 손해액이 파레토 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했을 때, 그리고 반 정도의 계약에 대해서는 페이라가 100이고 나머지 반에 대해서는 300이다. 그러니까 결국 페이라에 대한 프라이어를 준 거죠. 그 디스크릿 프라이어죠. 2분의 1, 2분의 1. 그 상태에서 첫 번째 해에 관측된 손해액이 500일 때 두 번째 해 손해액이 800을 넘을 확률. 사실 문제만 보험 관련 문제지 자세히 뜯어보시면 이건 베이지안 애널리시스잖아요. 네. 베이지안 통계학 배우셨으면은 그거 그대로 정해서 푸시면 되는 문제. 그래서 스템 같은 경우는 제가 사실 제일 좋아하고 제 연구도 다 여기에 관련돼 있고 학교에서 강의하는 것도 다 여기 이거 강의하는데 저는. 그래서 네, 좀 더 공부하기 쉽긴 해요. 특히 통계학 전공하신 분들은. 네. 왜냐면 학교에서 배운 거랑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에 새로 추가된 두 과목 보겠습니다. SRM. 네, 이거는 그냥 말 그대로 팁슈라니 교수님 책 앞부분이 다 시험에 나온다는 생각하면 돼요. 그거 순서 그대로 리니어 모델로 시작하죠. 뭐 PCA, Time Series, Decision Tree, Clustering 네, 이런 거 다 네, 봅니다. 그래서 문제도 보험 얘기는 몰라도 네, 그 Statistical Learning만 아시면 문제 다 풀 수 있는 그 과목이고요. 마지막 과목이 저희가 데이터를 실제로 만들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 이론만 알 수는 없으니까. 특히 그 여기서 했던 여러 가지 방법론들이 있는데 방법론들을 책으로만 보면 이제 감이 안 오니까 실제로 좀 써보자 이런 취지로 나온 거고요. 그래서 시험을 어떻게 하냐면은 딱 5시간 줍니다. 5시간 주고 데이터셋이랑 그리고 디스크립션 던져주거든요. 그 다음에 뭐 이것저것 뭐 새로운 코드를 짜실 필요는 없어요. 새로운 방법론을 개발하실 필요는 없고 우리가 이미 아는 방법들 있잖아요. 그걸로 이제 서머리 스탯 구하고 그리고 뭐 그림 같은 거 많이 만들고 그리고 있는 패키지 많이 써서 분석하고 이 데이터에는 이 방법론이 제일 좋은 것 같고 그래서 얻는 결론은 이런 액션을 취해야 된다. 데이터 분석하고 리포트까지 쓰는 시험이에요. 이게 시간의 문제죠 사실. 5시간 안에 데이터 분석 그리고 리포트 라이팅까지 다 해야 되니까. 그래서 알막다운 쓰는 요령이 좀 중요하고요. 연습만 많이 하시면 이거는 기본적으로 원래 데이터 다루시는 분들이면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7개의 시험 사실 좀 많죠. 5개도 많은데 7개는 더 많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다 끝냈는데 못해도 2년 반은 걸릴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근데 아쉽게도 이게 끝이 아니고요. 좀 더 있어요. V credit이라고 Validation with Education Experiences. 그러니까 학점 인증이거든요. 수리 통계, 미것이, 회계원리랑 재무관리. 얘네들은 알아야 되는데 시험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학점 인증으로 대체합니다. 그래서 제 기억에는 학교에서 들은 해당 과목들이 B- 이상이면은 아마 인정해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니면은 외부 기관에서 비싸게 돈 주고 들으실 수 있는데 네. 이왕이 학부생이시면 학교에서 끝내고 오는 게 좋죠. 네, 제 생각에. 그리고 Fundamental of Actual Practice. 이게 좀 앞에 거랑 다른데 그 굉장히 아티클들 많이 줍니다. 보험회사에서 실제 이러한 일들, 현업에서 어떤 일들을 하는지 굉장히 많이 아티클 던져주고 그 엑셀 시트로도 연습 굉장히 많이 시키고 이게 왜냐면은 결국 저희 중요한 게 도메인 엑스퍼티즈가 중요하잖아요. 액츄얼리로서는. 왜냐면 이게 없으면은 다른 데이터 사이언스 하는 사람이랑 차별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를 좀 갖추게 하기 위해서 물론 회사에서 일하지 않고는 다 갖출 수는 없는데 어느 정도 수학이랑 통계만 잘한다고 해서 계리사 되는 건 아니지 않냐 이런 취지에서 이 도메인 엑스퍼티즈를 좀 길러보라는 취지로 네, 이걸 만든 거고요. Fundamental Actual Practice. 결국 케이스 스터디 많이 읽고 결론은 커뮤니케이션입니다. 네. 리포트를 계속 써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계리사로서 내가 그 보고서를 써서 쉐어했을 때 상대방은 계리사가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한테 내 의견을 전달해야 돼요. 그 사람이 내 의견을 이해해야 되거든요. 그럼 계리적인 용어를 안 쓰고라도 결국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중요해서 네. 그걸 연습시키는 거고요. 사실 저는 이게 제일 힘들었어요. 1년 반 걸렸거든요. 이거 하는데 다른 거 다 하는데 1년만 걸리고 이거 하는데 1년만 걸려서 네, 좀 읽을 게 많습니다. 그리고 이 앞에 거 다 끝내면 이제 하루짜리 그 프로페셔널리즘 코र्스가 있어요. 저는 홍콩 가서 했는데 전문직이니까 프로페셔널리즘이 중요하다. 그리고 ethics 이게 저희 도덕 시간에 배우는 재미없는 건 아니고요. 딜레마가 있어요. A를 선택해도 근거가 있고 B를 선택해도 근거가 있거든요.
이럴 때 너 어떻게 할래? 그거 디스커션으로 막 하는데 좀 되게 재밌었어요. 그 하루긴 하지만. 그리고 계례가 된 다음에 계속해서 당신을 어떻게 개발하는지 매년 뭐 보고하는 게 있거든요. 그거 어떻게 할지 뭐 간단하게 얘기해 주는 거고요. 이렇게 하면 끝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다 하는데 2년 좀 넘게 걸렸거든요. 보통 평균 4년에서 5년은 걸려요. 미국 애들은 보면은. 네. 빨리 하면 2년 걸리고요. 네. 그럼 이게 끝이냐? 네. 그 다음에 사실 이제 액츄얼리로서 일할 수 있는 분야가 되게 많거든요. 첫 번째 뭐 생명보험, 아니면 손해보험, 그리고 이제 퇴직연금, 그리고 건강보험, 그리고 회사 전사력 위험관리, 그리고 이 금융공학, 저처럼 이제 학계에 있는 사람도 있고요. 굉장히 많은데 앞에 있던 것 가지고는 이제 전문성을 완전히 갖추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특정한 분야를 파서 난 전문성을 갖추고 싶다. 그러면은 이제 소위 말하는 FSA, 펠로우가 되기 위해서 이제 공부를 추가를 합니다. 그래서 트랙이 6개가 있어요. 첫 번째네. 전사력 위험관리랑 기업재물운, 그리고 금융공학, 생명보험, 퇴직연금, 단체 및 건강보험, 그리고 제너럴 인슈런스. 이거는 이제 손해보험이고요. 저는 좀 재밌는 게 연구는 손해보험으로 하고 있는데 자격증은 이 금융공학으로 땄습니다. 이게 제일 저한테 그나마 편해서 시험 보기가. 네. 학계인 사람들은 아무거나 사실 따도 상관없긴 한데 하여튼 업계인 사람들도 결국 이거를 따야 미국에서 이제 본인 명의로 서명을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의사결정에 책임을 질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는 사람은 책임을 애초에 질 수가 없기 때문에 책임지는 게 굉장히 심각합니다. 예를 들면은 잘못된 계산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을 때 손해배상 그 소송도 들어오고요. 그리고 자격증도 박탈될 수 있고요. 전문직이기 때문에 의료사고랑 똑같이 취급당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다 하면 펠로우가 되고요. 저는 이제 펠로우가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연구 얘기를 이제 시작할 건데 저는 보험 통계란 말을 좀 좋아하는데 이제 제가 아는 특히 많은 이제 액츄얼 사이언스 안에 있는 분야들이 통계적 방법론이 많이 연결되어 있는데요. 생명보험 같은 경우는 첫 번째 당연히 생존 확률을 이제 계산을 잘 해야 되잖아요. 어떤 팩터들이 생존 확률에 영향을 미치냐, 몇 살일 때 얼마큼 살 확률, 이게 중요하고 타임 시리즈 얘기를 했는데 아까 그 할부 얘기를 했을 때 이자율이 5%라고 가정했잖아요. 고정이라고. 근데 변동금리일 때는 이제 이자율이 춤을 추기 때문에 그럼 20년, 30년 동안 이자율이 춤을 추는 걸 예측을 해야 그 정확한 금액을 예측할 수 있겠죠. 그래서 되게 어려운 분야라서 이것도 좋은 연구 분야고요. 저는 주로 손해보험 자료를 다루는데 범주형 자료 분석. 왜냐하면 손해보험 이제 사고 횟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카운트 데이터 같은 경우는 당연히 범주형 자료를 들어가고 반복 자료. 그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는 똑같은 사람이 매년 보험을 갱신할 수 있잖아요. 같은 회사에서. 그래서 이걸 반복 자료로 보고 많이 분석하고 다별량으로도 볼 수 있고요. 뭐 위험 관리하시는 분들은 이제 Extreme Value Theory나 리스크 매저 쪽 많이 하시는데 저는 사실 이쪽엔 아직 관심은 없습니다. 저는 이 세 개를 좀 많이 다루고 있고요. 제 연구에서. 혹시 간단히 지금 좀 급하게 한 것 같은데 질문 있으신가요? 뭐 이따가 하셔도 되고. 이게 시험 어떤 그 제한 횟수 같은 게 있나요? 떨어지거나 하면? 돈만 내시면 돼요. 부정행위를 하지 않는 이상. 근데 좀 시험 비용이 비싸요. 그 예를 들어 P 같은 경우는 $250로 시작할 거고요. 제일 비싼 게 PA가 $1,125. 제가 기억하기에. SRM도 $375. 돈 먹는 하마입니다, 이게. 제가 이 시험 비용만 거의 500만 원 쓴 것 같아요. ASA 되는 데만. 네, 그래서 참 할 말이 많은데 나중에 이거 개인적으로 만나면 참 할 말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시험 보느라 마이너스 통장까지 뚫었었어요. 저는 학생 때 돈이 없어서. 물론 나중에 연봉으로 다 보상되긴 해요. 네, 근데 좀 학생 때 힘들죠. 비싸니까. 그리고 F 레벨 그 이제 약간 사족인데 앞에 PFM 빼고 뒤에 IFM부터는 박사과정 재학 중인 학생이 시험을 봐서 붙으면은 SOE에서 돈을 내줘요. 100% 아니고 80%를. 네. 그래서 좀 부담을 덜어주는데 석사과정인 학부생은 안 되고요. 박사과정 학생이 붙었으면 80%까지 내줍니다. 원래 100%였는데 그것도 얼마 전에 바뀌었어요. 네. 돈이 없나 봐요. 네, 그래서 네, 이제 그럼 연구 얘기를 좀 하기로 할 텐데
저희 보험료를 산출할 때 보험 사고의 횟수랑 보험 사고의 금액이랑 둘 다 고려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 왜냐하면은 저희 1년 단위로 보험료를 낸다고 치면은 1년에 사고를 몇 건 낼지도 랜덤 불확실하죠. 그럼 각 사고마다 사고 금액이 얼마일지도 불확실하기 때문에 결국 저희가 그 보험료 계산할 때는 사고 횟수랑 각 사고마다의 사고 금액을 다 고려한 총 보험 사고 금액에 대해서 이제 계산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영어가 N은 이제 사고 횟수예요. frequency라고 주로 얘기하는데 Y는 사고 그 각각에 대한 사고 금액, severity라는 말을 잘 씁니다. 빈도, 심도, frequency, severity. 그리고 S를 보시면 그냥 총 손해액이구나. 그리고 우리는 결국에는 S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expectation의 S를 어떻게 구하느냐, 이게 저희 관심사고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굳이 바로 S 생각하면 되지 왜 N이랑 Y를 따로 나눌까요? 라고 하면은 이게 좀 그나마 모티베이션을 줄 수 있는 제가 예제라고 생각해서 갖고 왔는데요. 혹시 자동차 사고 내보신 분 있어요? 자동차 몰면서. 저밖에 없군요. 네. 제가 손을 들었는데 제가 저희 여기 유학하시는 분 한 분 차를 박아가지고 제가 손해를 배상해드린 기억이 있는데 유학하면서. 근데 보통 자료를 뜯어보면은 10명 중에 9명은 해당 해에 사고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고 발생 확률은 10%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료를 보면은 N은 거의 0.0000, 가끔 1, 2, 0.00이고 그러니까 Y에 대한 부분은 거의 없거든요. 여기서 N이랑 Y를 배제하고 S만 보시면은 000, 1500, 00000, 1120. 그러니까 이런 거 가지고 모형을 짜기가 쉽지가 않아요, 사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모형을 하기보다는 N에 대해서는 충분히 다 있잖아요. 0이 많은 것도 정보니까. N에 대해서 모형을 짜고 Y에 대해서는 관측된 게 몇 개 있긴 있으니까 N과 Y에 대해서 정보를 따로따로 써서 정보를 좀 덜 읽고 싶어서 저희가 이렇게 N이랑 Y를 따로 모형을 짜고 나중에 합칩니다. 그게 소위 말하는 two-part model, 저희 이 손해보험에서 많이 쓰는 모형인데요. 하여튼 제 생각엔 정보의 손실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게 교과서에 나오는 모형인데요. 그 기본적인 가정이 3개가 있어요. Y1, 첫 번째 사고부터 N번째 사고까지 다 IID예요. 여기 N이 랜덤이거든요. 그러니까 사고 횟수가 매년 정해져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N이 3일 수도 있고 0일 수도 있고 1일 수도 있고, 하여튼 뭐 사고 횟수가 정해지면은 각각의 사고 금액들은 다 랜덤, 다 IID고, 그리고 Y랑 N이랑 하등의 관련이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고 금액이 사고 횟수랑 완전히 독립이라는 얘기고요. 이게 이제 전통적인 모형이고 실제로 많은 회사들에서 아직도 쓰고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쉽거든요, 이해하기가. 이제 계산하기는 쉬운데 실제로 사고 금액이랑 사고 횟수가 독립이냐 이거는 뭐 모르죠. 회사마다 다르고 상황마다 다르겠죠. 아닐 수도 있다는 게 이제 주고요. 만약에 독립이면은 어떠냐? 독립이면은 이제 N 자체가 랜덤 베리어블이긴 하지만 이제 컨디셔널 익스펙테이션 잘 쓰면은 결국 expectation S를 구할 때 expectation N이랑 expectation Y랑 이제 곱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했던 말씀대로 N 쪽 모형 따로 만들고 Y 쪽 모형 따로 만들고 expectation 있잖아요. 두 개 곱하면 돼요. 이 인디펜던스 가정이 참이면은. 근데 과연 이게 항상 참이냐, 이거는 이제 우리가 질문을 가질 만한 문제죠. 정말 참이냐? 참이 아니면 어떤 영향이 있냐? 이런 영향이 있습니다. 만약에 두 개 사이에 그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칠게요. 그럼 실제로 expectation S는 두 개를 곱한 것보다 클 거예요. 근데 회사가 그걸 무시하면은 이 오른쪽만큼의 보험료를 거두겠죠. 그럼 보험료를 실제보다 덜 거둔 게 되기 때문에 회사가 더 거뒀던 보험료보다 더 많은 손해액을 평균적으로 걷게 돼요. 평균적으로 더 많은 손해액을 감수하게 되거든요. 회사의 결국 손실이죠. 반대로 N이랑 Y의 음의 상관관계가 있을 때 그러면 회사가 실제로 거둬야 될 금액보다 많이 거두게 되거든요. 그럼 좋은 거 아닌가요? 뭐가 문제가 되냐면은 비싸잖아요. 보험료가 다른 회사에 비해서 더 적게 받을 수도 있었는데 그러면은 마켓 쉐어를 잃겠죠. 그러니까 이러나 저러나 정확하게 산출할 수 없으면은 그 회사의 불이익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회사가 이걸 고려할 필요가 충분히 있거든요. 네, 직관적으로. 그래서 이게 일단 N이랑 Y를 쓰는 이유, 그리고 N과 Y의
의존성을 고려된 이유를 먼저 설명을 드렸고, 근데 실제 데이터를 보면은 인덱스가 두 개가 더 있어요. NY에 대해서 지금 보시면 SIT라고 써 있죠. I는 뭐냐면은 이제 계약자가 사람이 많잖아요. 뭐 회사마다 뭐 1000명, 만 명이 넘는 보험 계약자가 있으니까. 근데 각 보험 계약자마다 인덱스 I가 있고, 그 사람이 첫 번째, 두 번째, 뭐 2015년, 16년, 17년, 18년 이렇게 계속 매년 계약을 할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래서 그 시간에 대해서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 이제 관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이게 반복 자료거든요. 같은 사람을 계속 관측해요. 패널 데이터 혹은 롱기튜디널 데이터라고 저희 통계학에서 많이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저희가 갖고 있는 정보가 네, 그 사람이 해당 해에 그 기록했던 사고 횟수 0일 수도 있어요. 네, 아니면 뭐 다른 정수일 수도 있고 양이랑 수일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사고 금액들, 네, 뭐 사고가 3번이면 3개 다 찍혀 있겠죠. 익스포저라는 거는 이제 저희가 1년 내내 보험 들 수 있는데 뭐 사정이 있어서 반년만 보험 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익스포저 0.5입니다. 그리고 독립 변수들 저희가 관측 가능한 것들 있잖아요. 나이, 성별, 차종 뭐 이런 것들, 네. 이런 거로 이제 저희가 리그레션을 돌려서 보험료를 산출을 하겠죠. 그래서 넷 프리미엄, 순보험료는 저희가 이제 계산하는 순보험료는 원가죠. 어떻게 보면은 원가는 SITA expectation입니다. 이걸 이제 계산해야 되고요. 실제로 청구되는 총보험료 gross 프리미엄은 여기다가 마진을 붙여요. 회사도 이제 먹고 살아야 되죠. 회사도 이제 주주들한테 줄 돈이 있고 운영 비용이 있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마진을 붙입니다. 그래서 이 알파는 상황마다 다 다른데 보통 20에서 30% 정도 생각하면 돼요. 네. 생각보다 높거든요, 이게. 그리고 이제 약간 좀 실질적인 조언 하나 드리면은, 그래서 똑같은 보험회사가 파는 상품인데 판매 채널에 따라서 이 순보험료는 같은데 알파가 다른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전 동과제 만들었으니까 동과제 자동차 보험 생각하시면은 자동차 보험이 지점에는 설계사로부터 살 수가 있고 전화해서 뭐 홈쇼핑이나 전화해서 살 수 있거든요. 근데 설계사님들한테 사면은 알파가 좀 높습니다. 근데 그 홈쇼핑 같은 비대면으로 사면 좀 싸요. 왜냐하면 사업 그만큼 수수료를 덜 주거든요. 근데 똑같은 동과제 보험이고 똑같은 보상이 나가거든요. 왜냐하면 순보험료는 같다는 얘기는 똑같은 보장보험이라는 거니까. 그래서 자동차 보험 요즘 소위 말하는 뭐 다이렉트 보험 많잖아요. 뭐 하이카 다이렉트도 있고 되게 많죠. 뭐 여기저기. 그게 경쟁력이 있는 이유가 어차피 똑같은 상품인데 이 사업비가 적어서 원가 마진이 적어서 좀 더 괜찮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있고요. 네, 똑같은 상품을 사도 사업비가 다를 수 있어서 그것 따라서 이제 내가 내는 보험료는 달라질 수 있다. 그럼 보험회사가 사업비가 얼마인지 말해주지 않습니다. 영업 비밀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이제 목표는 이제 통계적으로 이걸 원가 예측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넷 프리미엄에 저희 프레젠테이션 초점을 맞추고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Y가 보시면은 예를 들어 사고가 3번이면 Y가 3개 있는 거잖아요. 사고가 2번이면 Y가 2개 있고 사고가 1번이면 1개 있고, 그래서 Y가 길이가 계속 변하기 때문에 이거를 추적하는 게 좀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어떻게 하냐면 C라는 걸 새로 정해요. C는 평균 사고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사고 횟수 곱하기 평균 사고 금액은 직관적으로 총 손해액 이렇게 분해해서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joint density는 사고 횟수와 평균 사고 금액을 따로따로 저희가 density를 쓴 다음에 첫 번째 가지고 이제 저희가 그 인퍼런스를 하고 두 번째 가지고 인퍼런스를 해서 나중에 두 개의 그 모형을 합쳐서 그 보험료를 계산하는 게 보통 two-part model에서 얘기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predictive analytics의 용어를 빌리면은 저희가 I 명의 사람들에 대해서 T년 동안 관측을 하죠. 자료가 들어오고 모형을 이제 돌려서 그 다음 해 next year 그 S가 어떻게 돼? 총 손해액이 얼만큼 될 거냐 이걸 예측하는 게 prediction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식으로 돌리고요. 통계적으로 볼 때. 다시 한번 그 전통적인 모형 한번 볼게요. 그 n의 기대값이 new라고 돼 있어요. new는 이제 e to the x 알파예요. 그러니까 regression coefficient가 있는 거죠. 그리고 expectation c가 mu라고 돼 있고 mu는 e to the x 베이라라고 써 있을 때 mu랑 n이랑 상관이 전혀 없죠. 이 상태에서는. 그러니까 암묵적으로 뭐 n이 있건 없건 사실 상관없다는 얘기거든요. 컨디션 expectation으로 볼 때. 그러면 결국
expectation s는 뭐냐면은 누랑 뮤랑 곱하면 돼요. 결국 n 모형 따로 c 모형 따로 만들어서 거기서 나온 그 컨디션 expectation 곱하면은 그게 당신에게 청구된 보험료입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굉장히 단순한 아이디어고 실제로 그 회사에서 많이 쓰고 있는데 그럼 뭐가 문제가 있을까? 두 가지 정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longitudinality. 똑같은 사람을 계속 똑같이 관측하는데 혹시 그걸로 뽑아낼 수 있는 정보는 없을까? 이게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정말 N이랑 C랑 아무 관련도 없니? 혹시라도 무슨 그 의존성이 있지 않을까? 두 번째 질문이에요. 네, 첫 번째 질문. 똑같은 사람을 계속 관측하는데 그거에서 뭐 뽑아낼 수 있는 정보는 없는가? 이제 가상의 저희 보험계약자 두 명을 생각할게요. A랑 B인데 똑같습니다. 관측 가능한 정보로는 둘 다 남자고요. 45, 46, 47세고요. 3년 동안. 차 똑같아요. 똑같은 사이즈의 차를 몰았어요. 근데 A랑 B를 보시면 A는 사고가 별로 없죠. 괜찮아요. B는 사고 횟수도 많고 사고 금액도 굉장히 커요. 그럼 저희가 의심해야 되는 거는 이것들은 좀 부족한가? 혹시 우리가 관측하지 못한 어떤 게 있을까? 관측하지 못한 이질적인 그 요인이 있어서 두 사람 간의 위험이 다른 걸까? 그거를 이제 의심할 수가 있죠. 그럼 관측하지 못한다면은 그 반복적이니까 그럼 어쨌든 반복적으로 이 사람이 그 계약자 B가 사고를 많이 냈으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든 벌을 주고 계약자 A는 좀 상을 줘서 앞으로 사고를 덜 내게 그 사람들한테 장려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소위 말하는 랜덤 이펙트 모형이 그 할인 할증 시스템이랑 관련이 있습니다. 사고 많이 낸 사람한테 보험료 할증 들어가죠. 사고 몇 년 동안 안 내면 보험료 할인 들어가죠. 한국에서. 이건 그 많은 나라도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첫 번째, 같은 사람을 계속 반복하는 거는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할인 할증 시스템 만드는 데 쓸 수 있고요. 두 번째는 N이랑 C 사이에 과연 관계가 아예 없냐, 의존성이 없냐. 네. 있을 수도 있다. 어떤 데이터들은 있더라. 이런 몇 개 리더러시 리뷰가 있었어요. 네. 특히 뭐 이런 그 최근에 있던 그 연구 중에 제가 그래도 제일 잘 쓰는 게 이건데 expectation C given N을 좀 단순하게 이렇게 줬어요. X 베이타 말고 감마 이제 어떤 이제 또 다른 그 회귀 개수 곱하기 N으로 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에 따라서 그 의존성이 정해지겠죠. 이게 양수면은 두 개 양의 상관관계가 생길 거고 음수면 음의 상관관계가 생길 거고 0이면은 상관관계는 없는 거고. 그래서 감마가 0이면은 이 팩터가 1이 돼서 상관관계가 없고 그냥 그럼 보험을 계산할 때 두 개를 곱하면 되고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들이 크로스 섹셔널 데이터, 그러니까 1년짜리 데이터에서만 분석한 것들이라서 그럼 단연간에 관측된 데이터에서 어떻게 고려할 수 있을까? 그래서 두 가지를 합쳐서 좀 생각해보자. 이게 제 연구의 골자였어요. 그래서 테이크 메시지. 네, 그 다음부터는 사실 안 들으셔도 이게 다 그 요약이거든요. 네. 그 할인 항증을 고려한 총 손해액에 대한 그 보험료는 어떻게 계산되냐? 그 사고 횟수 부분에 대해서 할인 항증 보험료 계산하고 사고 금액 부분에서 할인 항증 보험료 계산하고 거기다가 이제 상관관계 고려하는 그 보정값이 있거든요. 보정값을 보여주면 된다. 네, 결국 이제 통계적 모형을 세웠을 때 그 모형 하에서 이런 식이 나온다. 이런 걸 이제 유도한 게 그 메인 저희 주된 그 기여이고요. 네, 논문 내용을 간단히 빠르게 넘어갈게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회사들이 포화성 공부를 씁니다. N을 모형할 때. 왜냐하면 가장 간단하잖아요. 이해하기도 쉽고. 그래서 포화성 공부를 많이 써왔는데 근데 저희가 똑같은 사람, 예를 들어 계약자 I를 계속 관측하잖아요. T가 1일 때부터 TI일 때까지.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의 관측되지 않은 일일적인 부분을 랜덤 팩트라는 그런 걸 가지고 설명할 수 없을까? 그래서 theta n i라는 거는 그 사람의 특정한 사람의 사고 횟수에 대한 그 일일적인 부분이에요. 관측은 안 되지만 관측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분포를 딴다로 가정을 합니다. 그래서 두 개의 모형을 제가 갖고 왔는데 첫 번째는 인더스트리 벤치마크, 그냥 흔히 쓰는 모형, 그냥 포화성 모형이에요. 두 번째는 포화성 모형에다가 그 각 사람의 그 다른 부분, 랜덤 팩트가 감마 분포를 따른다는 가정하에 두 개가 어떻게 다른지 잠깐 보면은 결국 샘플 포화성 GLM은 뭐냐면은 결국 전부 다 인디펜던트, 전부 다 인디펜던트니까
아무리 저희가 T년 동안의 데이터를 관측해서도 그게 영향을 전혀 주지 않아요. 그래서 다 독립이다. 똑같은 사람 관측해봤자 그 사람 그 매년의 사고는 다 공립이기 때문에 쓸 필요가 없다. 그냥 다 독립인 포화성 분포를 쓰면 된다. 이 얘기고요. 포화성 감마 랜덤 팩트는 동일한 사람에게 동일한 그 랜덤 팩트를 쓰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서 간반 분포를 이렇게 썼습니다. 그리고 R 같은 경우는 R이 이제 그 분포의 그 모양을 결정하는데 저는 3.8로 결정했는데 왜냐면은 이게 그 세이라의 범위가 보통 54%에서 200%, 그러니까 최대 할인이 54%고 최대 할증이 200% 정도로 보통 그 문헌에서 나와 있거든요. 그거에 좀 근사하게 맞춰보려고 했어요. 딱 맞지는 않는데 그래서 이 정도로 잡았고요. 그러면 이제 이게 프라이어 분포, 그 사전 분포를 이제 데이터로 업데이트하면 사후 분포가 나오고요. 포스리덴 3 나오고, 네, 똑같이 컨주게이시라서 감마 분포 그대로 나오고, 프리딕 디스트리뷰션 사람 그 계약자 I에 대해서 T년 동안 계약을 관찰했을 때, 그 사고 횟수를 관찰했을 때, 그 다음 해 사고 횟수에 대한 프리딕 디스트리뷰션은 네, 음영 분포가 나옵니다. 그 앞에 것들은 다 관측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프리딕티브 네, 프리미엄 익스펙테이션은 이렇게 생겼어요. new for t+1 그러니까 새로운 해에 관측된 정보로만 계산한 보험료 곱하기 과거 이력에 대한 정보거든요. 다시 좀 더 자세히 설명할게요. 여기 있습니다. 네. 여기는 현재 상태를 가지고 그 회계 개수 가지고 곱해서 계산한 네, 보험료 부분이고요. 앞에 부분 뭐냐면은 분자는 과거의 실제 사고 횟수예요. 그리고 분모는 기대 사고 횟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쉽게 말해서 기대했던 것보다 사고를 더 냈으면은 보험료 할증이 들어갑니다. 뭐 110%, 120%. 근데 기대했던 것보다 사고를 덜 냈으면은 할인이 들어가는 거죠. 뭐 80%, 70%. 그렇게 그 사람의 운전 이력을 그 보험료 산출에 반영하는 거고요. 네. 말이 되는 시기긴 한데 약간의 그 비판 받을 점이 있어요. 여기 그 서메이션 보시면은 sum of n1 plus n2 plus n all the way through nt잖아요. 그럼 무슨 뜻이냐면은 10년 전에 있던 사고랑 작년에 있던 사고랑 똑같이 취급한다는 얘기죠. 근데 실제로 저희 보험료 할인 할증할 때는 뭐 좀 끊어서 하거든요. 예를 들어 2년 동안의 사고 이력만 본다 이런 식으로. 아니면 사실 말이 10년 전의 사고랑 지금의 사고랑 똑같이 취급하는 게 약간 좀 그 불공평할 수도 있잖아요. 이 사람이 운전 실력이 나아질 수도 있고. 그래서 사실 제가 사용한 모형은 소위 말하는 static random facts model이거든요. 그 random facts가 관측은 되지 않지만 고정돼 있다. 불변하다. 그 사람에 대해서. 그러니까 당연히 모든 과거 자료에 똑같은 웨이트를 적용하는 건데 그러면은 그 랜덤 팩스 예를 들어 운전 습관 같은 게 변할 수도 있지 않냐. 내가 운전 계속하면 좋아질 수도 있지 않냐. 그런 걸 소위 다이나믹 랜덤 팩트 모델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좀 연구된 게 있습니다. 제가 하진 않았는데 관심 있으시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스태틱 랜덤 팩트를 쓰면은 그 사고 횟수에 대한 할인 확실 보험료를 이렇게 계산할 수 있어요. 객관적으로 관측되는 현재 상태의 부분 그리고 과거 사고 이력에 대한 부분. 그럼 이제 저희인데 관심사가 N에 대한 게 아니라 S에 대한 거죠. 총 사고액에 대한 거죠. 그럼 총 사고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 그 2001년에 나온 논문인데 사고 횟수랑 평균 사고 금액이 상관관계가 없다라고 가정하면은 아주 간단히 떨어집니다. N에 대해서 할인 할증 보험을 계산하고 C에 대해서 할인 할증 보험을 계산해서 곱하면 땡. 왜냐하면 둘이 상관관계가 없으니까. 네, 그럼 아주 세상이 편한데 항상 그렇다는 법은 없죠. 아니라면 어떻게 될까요? 네, 아니라면 어떻게 될까에 대해서 해답을 주려고 한 게 이제 제가 쓴 논문이고요. 일단 진행하기 위해서 네. C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평균 사고 금액에 대해서는 보통 감마 분포를 기본으로 써요. 네. 이게 제일 무난하기 때문에 회사들에서 감마 분포를 많이 쓰고 마찬가지로 감마 분포를 쓰면서도 그 랜덤 팩트를 고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네. 왜냐하면 특정한 사람이 관측되지 않는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데이터가. 그래서 사고 금액에 대해서는 4가지 모형을 고려했는데 첫 번째가 벤치마크예요. 감마 GLM. 네, 모든 게 독립인 거. 두 번째는 랜덤 팩트를 쓰는데 normal distribution,
랜덤 팩터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GLMM이죠. Generalized Linear Mixed Model. 네. 그리고 3번, 4번이 제가 이제 쓰기로 제안했던 건데 감마랑 인버스 감마를 랜덤 팩터로 섞었어요. 밑에 거는 좀 복잡합니다. Generalized 감마랑 Generalized Inverse 감마를 랜덤 팩터로 섞었어요. 좀 더 복잡해지는데 간단히 보시면은 네, 감마 GLM 네, 간단합니다. 다 독립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과거의 정보를 갖고 있어도 그게 현재 분포에 영향을 전혀 주지 않아요. 다 독립인 거죠. 그리고 감마, 인버스 감마 그 랜덤 팩터 모델 보시면은 네, C 기분은 theta는 감마 분포를 따르고 네, theta가 인버스 감마 분포를 따릅니다. 근데 인버스 감마 분포 따르고 이제 K에 따라서 또 이제 분포의 모양이 결정되는데 K를 11로 잡아서 K의 HPD 그 인터벌이 0.5에서 1.6 정도 되게 잡았어요. 그러니까 theta n보다 더 좁게 만든 거거든요. 일부러. 왜냐면은 좀 재미있더라고요. 대한민국을 제외하고 거의 모든 나라들이 할인학증 그 계산할 때 사고 횟수만 쓰지 사고 금액을 안 씁니다. 지금은 모르겠어요. 이게 제가 2016년에 한창 나올 때 그때 금감원에서 막 얘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우리도 사고 금액 뺄까 말까. 뺐는지 안 했는지 지금 모르겠어요. 제가 한국에서 운영 안 하고 있기 때문에. 2016년까지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사고 금액도 쓰고 있었어요. 지금 어떻게 바꿨는지 잘 모르겠는데 다른 나라들은 아예 사고 금액을 무시하고 있었고. 그래서 그 말 뜻은 사고 금액에 대해서는 좀 더 그 변동성이 작겠구나라는 가정을 하고 그래서 프라이어를 이런 식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predictive distribution이 어떻게 생겼냐면은 C for t plus 1 given C1 all the way to CT가 GP generalized probability distribution이거든요. 이게 그 파라미터 3개짜리 그 positive continuous distribution인데 그리고 그 predicted mean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것도 아까랑 좀 비슷합니다. 이 mu t plus 1 부분은 뭐냐면은 현재 관측된 자료를 가지고 계산한 객관적인 보험료 그리고 앞에 부분은 뭐죠? 이 사람의 사고 이력에 그 의존하는 보험 이렇게 쪼갤 수 있고요. 이게 G 게마, G generalized inverse 게마 모형은 좀 복잡한데 그 앞에 거를 약간 확장했던 생각이네요. 그 모수 파라미터 P 하나씩 추가한 거거든요. 그래서 P를 1로 세팅하면은 앞에 모형으로 돌아갑니다. 네. 그러니까 앞에 것들은 이 generalized 게마, GI 게마의 스페셜 케이스가 되고요. 네, 좀 복잡해서 생겼는데 그래서 predictive distribution이 소위 말하는 GB2 분포가 됩니다. 이제 파라미터 4개짜리 분포인데 GB2가 네, 이렇게 생겼어요. 덴스리가 GP 분포는 이렇게 생겼고 GB2 분포는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보시면은 P가 1이면은 GB2가 GP로 작아지죠. 네, 이게 스페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그 로스 모델 책에서 네, GP랑 GB2 디스트리뷰션 둘 다 나오고 실제로 저희 보험 손해액 모형할 때 많이 써요. 왜냐면 이게 감마 분포에 비해서 훨씬 더 소위 말하는 헤비 테일 디스트리뷰션이거든요. 꼬리가 두꺼워야 이제 큰 손해액을 설명하기 좋기 때문에 네, 그래서 GP랑 GP2 실제로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게 그 메인 정리인데요. 그 총 손해액에 대한 할인할증 보험을 어떻게 계산합니까? 그러면은 그 평균 손해액 할인할증 보험료 곱하기 사고 횟수 할인할증 보험료 곱하기 여기가 이제 그 adjustment factor 그 dependence에 따라서 1보다 클 수도 있고 1보다 작을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게 없었던 건데 이걸 추가한 거고요. 만약에 그럼 dependence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2001년에 했던 그 케이스로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스페셜 케이스가 되는 거죠. 네, 저희 이 모형에 따르면은. 네, 그래서 세 부분으로 쪼갤 수 있다. 그 총손해액의 할인할증 보험료를 횟수의 할인할증 보험료, 평균 사고금액 할인할증 보험료 그리고 그 디펜던스 팩터 3개로 쪼갤 수 있다. 이 얘기고요. 디펜던스 팩터가 이렇게 생겼어요. DN 게마라고 제가 부르는데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냐 보시면은 네, 좀 이따 보시면은 그리고 제가 그 사고 금액에 대한 모형을 4개를 갖고 왔잖아요. 각각 다른 정리로 첫 번째 모형에서 이렇게 생겼고 두 번째 모형에서 이렇게 계산할 수 있고 세 번째 모형에서 이렇게 계산할 수 있고 네 번째 모형에서는 이렇게 계산이 된다. 네. 그냥 코롤러니까. 네. 그리고 그럼 dependence factor DN 게마 이걸 어떻게 해석할 거냐? 두 번째가 좀 중요한 것 같은데 감마에 대한 strictly increasing function이에요. 그러니까 감마가 커지면 DN 게마도 같이 커지고
감마가 작아지면은 DN 개마도 같이 작아지거든요. 그리고 개마가 0이면은 딱 보시면 알겠지만 얘는 1이 됩니다. 네. 없어지거든요. 그러면은 개마가 0보다 크면은 얘가 1보다 커지는 거고 개마 0보다 작으면 1보다 작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개마가 0이라고 이제 저희가 확인이 됐으면은 더 이상 뭐 고려할 게 없는 거죠. 근데 개마가 0보다 크면은 저희가 그 N 보험료, C 보험료 합 곱한 거보다 좀 더 걷어야 되는 거고요. 왜냐면 양의 상관관계가 있으니까. 이게 1보다 작으면은 그러면 좀 덜 걷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사인만 고려하는 게 아니라 갯마의 크기에 따라서 그러면 80% 걸을 겁니까? 90% 걸을 겁니다. 겁니까? 110% 할 겁니까? 120% 할 겁니까? 이제 숫자 크기에 따라서 저희가 조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사람마다. 그런 좀 의미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좀 돌려봤는데 싱가포르 보험회사 데이터를 갖고 왔어요. 저희 질 교수님이 자주 쓰시는 건데 그래서 포화송 모형이랑 멀티베리에이트 네거티브 바이노미얼 왜냐면 이게 왜 MBNB라고 제가 불렀냐면은 그냥 바이노미얼이 아니라 그 의존성을 고려한 바이노미얼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멀티베리에이트 그 모형이거든요. 그래서 포화송 MB, NB 두 개 갖고 왔고요. 큰 차이는 없는데 뭐 BIC나 AIC를 보시면은 이게 좀 더 낫긴 합니다. 그리고 사고 금액에 대해서 할 때 또 모형 4개가 있죠. 게마, GLM, GLMM, Multivariate Generalized Parade. 이거 똑같이 왜냐면 의존성 고려했기 때문에 MB, GP, Generalized Parade, Multivariate, GB2 이제 모형 4개가 있고요. 이제 Count라고 써 있는 거 보시면 이게 아까 말한 이 게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양수냐 음수냐가 이제 의존성의 방향이랑 크기를 동시에 결정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한 개 빼고는 이제 가마 GLM 빼고는 다 significant하게 음수죠. 그러니까 이 말 뜻은 우리가 관측한 데이터를 보아하니 약한 하지만 중요한 음의 의존성이 발견됐다는 얘기죠. 그럼 이제 저희가 모형을 핏했으니까 어떻게 잘 핏되는지 확인하려면은 보통 흔히 말하는 root mean square error 또는 mean absolute error 쓰기도 하고 그리고 predicate distribution이라는 게 뭐냐면은 과연 우리가 쓰는 모형에다가 관측 가능한 정보를 넣었을 때 실제로 그 다음 해에 일어난 사고들의 전체 디스트리뷰션을 잘 캡처하느냐. 왜냐면 저희가 평균에만 관심 있는 건 아니잖아요. 얼마 이상의 고액 사고들은 얼마큼 나고 저액 사고는 얼마큼 나고 그래서 우리가 회사에서 위험을 전체를 어떻게 관리해야 된다. 이거를 전체 분포를 보고 싶은데 두 가지를 이제 같이 볼 겁니다. 그래서 root mean square error하고 mean absolute error 고려했을 때 MVGP가 어쨌든 근소하게 4개 중에 제일 낮고요. 참고로 그럼 credibility factor 아까 말 할인할증 그 팩터가 사고 이력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거 이제 디스플레이 해놓은 건데요. 사고가 한 번도 안 난 사람은 할인을 받는 게 맞겠죠. 뭐 거의 못 받는 사람에서부터 굉장히 많이 받는 사람까지 이렇게 있고요. 사고 한 번 낸 사람은 그래도 할인 받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사람 원래는 사고를 더 많이 했어야 되는데 그래도 한 번밖에 안 낸 거니까 좀 받을 수도 있고요. 2번, 3번 낼수록 이제 할증률이 계속 올라가죠. 사고 금액에 대해서 마찬가지입니다. 사고 금액이 소액 사고가 많을 때는 사고 금액에 대해서는 이제 할증이 별로 안 들어가요. 사고 금액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제 할증 금액이 굉장히 높아지죠. 저희 시기에 따르면 그렇게 되고요. 그래서 3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 사고가 6년 동안 없었어요. 아예. 그러면은 사고 횟수에 대해서는 83% 할인을 받고 사고 금액에 대해서는 관측된 게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100%입니다. 관측된 게 없으니까 미싱이라서. 그래서 총 결국 83%를 내게 되는 거고요. 그 사람 앞으로 계산된 보험료. 두 번째 사람은 사고 횟수는 2번이었고 총 손해액은 1173이었어요. 그러니까 손해액 자체가 크진 않은데 사고 횟수가 2번이잖아요. 그래서 손해액이 횟수가 많으니까 횟수에 대해서 이제 할증을 많이 받았어요. 150%. 근데 사고 금액만 보면은 사실 평균적으로 그렇게 많이 낸 건 아니라서 금액은 할인을 받았거든요. 두 개를 합치면 이제 곱하면은 결국 최종적으로 적용되는 그 할인 할증률이 납니다. 마지막 사람은 한 번 짧고 굵게 큰 사고를 한 번 냈죠. 그러면은 사고 횟수에 대해서 할증, 사고 평균 금액에 대해서 할증, 그래서 합쳐서 많이 할증 이렇게 나옵니다.
좀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시스템이 굴러가게 돼 있고요. 할인 상실 시스템이 모형에 따르면.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여드리는 게 이제 2001년 그 자료를 가지고 그 2001년 자료에서 n이랑 c는 쓰지 않고 x만 써서 저희가 그 프리딕트 디시션을 찍어봤어요. 덴시티를 찍어봤거든요. 이 까만 게 실제 그 사고 금액들 가지고 이제 그거 가지고 이제 커널 덴시티 뿌린 거고, 나머지는 x를 가지고 저희가 핏한 모형에서 집어넣어서 커널 덴시티가 어떻게 생겼는지 본 건데, 그래도 특히 감마 GLM이나 GMM은 실제 사고랑 많이 거리가 좀 멀죠. 근데 저희가 봤을 때 그래도 멀티플레이 GP 분포가 실제 사고로 그래도 제일 가까이 재현하는 게 아니냐. 그러면 전사적 위험 관리 측면에서 GP 모형을 쓰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이라는 얘기를 하게 됐고요. 그래서 저희가 얘기한 게 보험료 산출에 있어서 그 반복 자료, 반복해서 관측할 수 있는데 그 반복성이랑 그리고 사고 횟수와 금액 간의 상관관계를 동시에 좀 생각해보자. 이게 그 동기였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멀티플레이 GP 디스트리뷰션이 다른 분포들을 보다 훨씬 괜찮다. 이 데이터로 봤을 때. 그리고 저희가 구한 게 그 할인 할증 보험료를 그 사고 횟수와 사고 금액 사이에 가능한 의존성까지 고려해서 좀 더 일반적인 공식을 만들었다. 이게 저희 컨트리뷰션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질문 있으시면 질문들 하시겠어요? 일단 저는 질문이 하나 있는데 얘기 잘 들었고요. 그 이제 네 가지 모델에서 이제 세 가지가 이제 음의 상관관계가 나온다는 걸 이제 데이터로 보여주셨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되게 함의를 갖는 것처럼 이제 보이는데 그 자체가 만약에 이제 다른 모델을 세우면 그 네. 반대가 나올 수도 있는 건가요? 결국 데이터에 달린 거라서 어떤 데이터에서는 음일 수도 있고 어떤 데이터에서는 양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기존의 모형은 무조건 독립이다라고 가정했기 때문에 무조건 0이라고 가정한 거였으니까 그 가치, 거기에 가치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 네 가지 이제 제안하신 걸 포함해서 모델이 아니라 다른 모델들을 더 새롭게 제안하고 똑같은 데이터들을 쓴다고 했을 때 완전히 반대 방향의 함의가 나올 수도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다른 데이터를 썼을 때 맞습니까? 제가 지금 여기서 네 가지에서 쓴 네. 똑같은 데이터를 같이 쓴다고. 네. 그러니까 궁금한 건 이게 음으로 네. 나오는 게 다른 모델들을 썼을 때도 그대로 나온다고 뭐 기대할 수 있는 건지 사실 그런 게 좀 궁금해서. 사실 이게 되게 비겁한 변명일 수도 있는데 it depends란 말이,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데이터를 다루게 되면 결국은 데이터가 보여주는 방향대로 가게 돼 있어서 그게 그 설명을 할 수 있든 없든 그게 그 전제 패턴을 설명하는 거잖아요. 패턴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프레디ction 쓸 때도 그게 어떻게 보면 그 데이터에 먹히는 패턴인 거고, 그래서 똑같은 4개 모형을 썼을 때 물론 동일한 데이터에 동일한 모형을 썼으면 당연히 재현성이 있어야 되지만 다른 데이터를 썼을 때는 동일한 결과가 나온다는 보장은 저는 못하겠거든요. 사실 다를 수 있겠죠, 당연히. 어떤 데이터를 쓰든. 그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어요. 그 전에 저 지도 교수님이 쓰신 논문 중에 하나가 그 병원에서 입원했을 때 이제 건강보험, 실손보험 이제 청구액을 가지고 이제 그 연구를 하신 게 있는데 그 입원 환자가 있고 외래 환자가 있잖아요. 거기도 이제 동일하게 입원 횟수랑 그 평균 그 청구 금액 이제 N이랑 C가 둘 다 있거든요. 거기서 좀 재밌었던 게 한쪽에 외래였나 입원인가 기억이 안 나는데 한쪽에서는 유의미하게 음의 상관관계가 나왔고 다른 하나에서는 유의미하지는 않은 양의 상관관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방법을 외래에 썼을 때, 외래 데이터에 썼을 때, 입원 데이터에 썼을 때 다르다는 거죠. 그럼 다를 때는 뭐 그거에 맞는 설명을 해야 되고 뭐 그 설명하면서 또 갖다 써야 되고 또 다 데이터에 달려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다른 분들은 뭐 질문 없으신가요? 오늘 되게 이제 큰 그림도 그렇고 이제 연구도 그렇고 되게 많은 좋은 얘기들을 해주신 것 같은데. 아, 네.
그 혹시 질문을 좀 읽어주시겠어요? 왜냐면 이게 레코드가 남는 거다 보니까 그 답변하시면서 질문 좀 읽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실무에서 보면 연출할 때 프리퀀시 센시빌리티를 디펜던스를 반영할 수 있는지 반영하고 있는지 반영은 뭐 이 모형만 있는 건 아니고 사실 디펜던스를 반영 모형이 굉장히 많아요. 연구돼 있는 게. 그래서 어떤 걸 써도 다 어느 방식으로는 반영할 수 있는데 과연 회사들이 이거를 고려하고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사실 동바지에서 일할 때 이런 요율 산정하는 부서가 아니라 시스템 유지하는 부서였거든요. 전혀 요율이랑 관련이 있었고 할 수는 있을 거예요. 회사들이 본인들한테 이득이 된다고 판단을 하면. 질문 다른 분 없으신가요? 그러면 일단은 오늘 레코드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